오늘 미국장 3대 지수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어제는 플러스 반등이 셌었는데 그 전부터 이제 이틀 연속 플러스로 끝났는데 오늘은 마이너스가 좀 세게 일어났고요. 장중으로 놓고 보면 장이 괜찮게 움직이다가 인플레이션 발표와 관련한 뒤에 장이 세게 요동치면서 여기 보시면 선물장 같은 경우에는 뭐 내일 꽂았다가 반등했다 다시 내려왔고요. 일반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제 발표된 인플레이션 보면 일단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고요. 23만 건이었는데 22만 건 나왔고, 여기 물가 상승률 쭉 나왔는데 근원 물가 지수는 5.9인데 연간 6% 올라갔고, 그냥 소비자 물가 지수는 7.3인데 7.5로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다 끝났나라고 생각했는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 끝나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을 했나, 금리 인상에 대해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완벽하게 소화가 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미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이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세게 밀려 내려왔다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반등세가 약하고 있고, 3월달 FOMC 회의와 관련해서 그 언저리 부근에서 다시 한번 변동성을 또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2월 11일자 기사고, 이거 누가 올리셨냐면은 고일한 기자께서 올리셨거든요. 내용을 보면은 중산층이 피해가 굉장히 크고 월 지출이 30만 원씩 늘어났다는 거예요. 3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 아닙니까? 월 지출인데 먹고 사는 것만 해도 30만 원 늘었다라고 생각하면 좀 녹록치가 않죠. 여기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분석 결과를 인용해 보면은 미국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데, 여기 매월 250달러는 가계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바이든의 그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중산층이 느끼는 물가 상승률은 다른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차 없으면 못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급등한 데다가 중고차 가격도 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중고차 가격 지난번에 데이터를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보시면은 약간 꺾이는 것 같더니 다시 하락세가 약간 둔화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상황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점을 안 치고 한번 꺾이는 것 같다가 다시 반등,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긴 한데 요건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사는 게 굉장히 녹록치 않다 중산층이. 그리고 특히 또 히스패닉 가구 같은 경우에는 뭐 물가 상승률이 7.1%로 굉장히 높아서,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평균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높은 아시아계 같은 경우 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그러니까 낮은 가구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 높게 느껴진다는 거죠. 여기 보면 고소득층은 외식이나 여가에 사용하는 돈이 다른 계층보다 많지만 외식이나 여가 비용은 다른 품목만큼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서민들이 하는 이제 직접적인 뭐 공산품이라든가 유류가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올랐고 서비스 업종과 관련된 건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여러 가지가 맞물릴 수 있는데, 통화정책하고도 맞물릴 수 있지만 에너지 가격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우크라이나 상황하고도 맞물렸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미국의 파워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과거와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 때도 자국 이익만 내세우면서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챙기지 않는 행보를 보여서 미국의 어떤 그런 힘, 발언에 대한 어떤 힘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유가가 이렇게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사우디나 이런 쪽에 증산 압력을 넣어도 제대로 말을 안 듣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을 다시 재수습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녹록치는 않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의, 서방 국가하고 러시아 간의
국지전이라 또 발생한다면 이게 유가의 압력을 더 높이겠죠. 그건 결과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지금 미국일 겁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 미국이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기사에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국경 사이에 그 트럭 운전자들이 뭐 맞고서는 데모를 한다고 또 나왔는데, 캐나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 트럭 같은 걸로 물자를 운송하잖아요. 곳곳에 운송하는 게. 그런 것들에 대한 여파들이, 이런 것들이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도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이 가장 지금 충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러시아 전문가 교수셨던 것 같은데 나오셔서 실제로 이게 뉴스 보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들이 나왔는데, 실제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침공이라는 단어를 쓴 적은 없다고 보도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서방에서 나오는 보도들을 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보도를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제 물밑으로는 협상이 있어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유가가 상승세는 멈췄거든요. 한 달간 11% 올랐는데 이번 주간으로 보면 0.1% 내렸습니다, 지금. 그리고 천연가스는 급격히 내렸어요, 주간에. 이미 한 달간 6% 내렸고 최근 주간에 18%나 내렸으니까 쭉 빠지고 있는 거죠. 이제 하나의 더 축인 석탄 가격이 지금 잡히고 있지 않은데, 전 개인적으로는 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에너지는 정점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석탄 쪽만 좀 해결이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류의 내용이 나온 게 있긴 합니다. 김현석 기자께서, 이거는 2월 9일자 기사입니다. 이틀 전 기사인데, 한경글로벌 마켓이고 금리, 유가, 물가의 정점론, 기술주 사는 투자자들의 생각이다라고 이제 내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쭉 얘기한 것들 중에 여기 보면 금리 정점론은 금리가 정점을 친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올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한 2% 정도에 달할 건데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년 국채물이 2%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갈 거는 다 갔다.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갈 여력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기술주를 산다는 거예요, 얘기는. 근데 우리가 이제 통상 계속 이 얘기를 듣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기술주가 약해진다는 얘기를 다 하는데, 지금 금리가 끝자락은 아니잖아요, 사실.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갈 거고, 얘는 오래 올라갈 폭이 끝났다는 뜻인데, 그럼 좀 말이 어설픈 게, 금리는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갈 건데, 그러면 잠깐 금리가 10년 국채 수익률이 오를 때만 기술주가 내렸다가 오르는 게 멈추고 내년에 오르면 올해는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을 반복한다는 뜻인가요? 그래서 이미 예전에도 보여드렸지만 금리 인상하고 기술주하고 상관관계가 있긴 하지만 그게 반드시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추세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이미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술주를 들여다보실 때 금리에 대한 포커스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게 그 가치하고 그 다음에 이익에 대한 혹은 매출과 이익에 대한 흐름을 같이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나오는데, 이제 초반부에 올 상반기, 오늘 요번 달이나 다음 달쯤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칠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는 걸 넘어서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속도를 내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도를 내서 올라오는 게 자꾸 누적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게 실제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나 QT와 관련된 것들의 그 자극을 하는 것, 그리고 그런 발언들, 그런 행위들이 주식시장에 자꾸 누적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면 어느 시점에 주식시장에 대한 변동성의 그 영향력이 상실됩니다. 그 상실되는 시기가 어느 시점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인플레이션율이 계속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포커스를 계속 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정점이 스물스물 나온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과 관련된 어떤 이슈나 그런 시나리오들이 추가적 촉발제가 없다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좀 앞에서 거론했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난다, 침공이 일어나서 뭐 러시아에 진짜 제재가 가고, 그래서 에너지 쪽, 원자재 쪽이 폭등하고 이런 현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이상 추후에 발생하는 조정이 마지막,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마지막 조정이 될 가능성이 저는 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정이 우리가 이전에 봤던 조정 있죠. 이전에 봤던 조정이 있잖아요.
이 조정보다 깊은 상황에서 조정이 끝나면 훨씬 더 안정적인 상황이고 이때가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얘가 밑단에서 이렇게 그냥 스물스물 넘어가면 이 조정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인플레이션 정점론은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드렸던 시장이 그것을 반영하고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유가 정점론도 나오고 있죠.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정점론, 그러니까 계속 이미 지금 EIA의 발표 어제 보여드렸죠. 올해 2분기 정도 되면 생산이 수요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하고, 유가가 $100가 넘어설 가능성이 한 20% 언저리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뉴스 기사를 놓고 보면 뭐 $100, $120, $130 막 이렇게 그냥 불러대는데, 그것도 이제 전문 기관들이 불러대는 것에 너무 심취하시지 말고 그들의 생각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정점 부분에 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음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을 쳐다볼 때 매일매일 들여다보면서 매일매일 어떤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행동이 일어나잖아요. 좀 전에 봤던 이제 기술주도 마찬가지지만, 금리 때문에 올랐다 내렸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제 그 PB 분들 교육을 할 때 그 얘기도 질의 이상이 올라왔습니다. 일드 커브 스프레드의 움직임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주식이 상승한다고 예측을 해도 되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일드 커브하고 주식 시장의 상관관계는 사실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요때 볼까요? 요 시기를 볼까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파란색이 이게 S&P 500 지수고요. 이 캔들 차트가 10년 국채하고 2년 국채 미국의 이게 스프레드거든요. 근데 보시면 딱 여기에 상관관계를 정확히 갖죠. 보시면 주가는 급락하고 스프레드는 급등합니다. 그죠? 딱. 근데 이게 역의 상관관계만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죠.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 요 박스만 보면 여기고요. 이 박스 보면 정이죠. 그 결과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게 역외상관관계가 딱 이쪽에 보면 역외상관관계가 딱 맞죠. 내려오고 반등하고. 그러면 도대체 스프레드하고 주가하고는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상관관계. 특정한 상황을 분석해서 같이 보지 않으면 지금은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이 스프레드하고 주가의 상관관계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추세적인 상관관계는. 근데 최근 좀 이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초록색, 요거는 2년 국채 수익률이고요. 요 밑에 있는 보라색, 요거는 3년 국채 수익률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 게 이게 10년 국채 수익률에서 3개월 국채 수익률을 빼준 거고요. 이 파란 게 10년 국채 수익률에서 2년 국채 수익률을 빼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란 거하고 빨간 것만 보시면 좀 길게 볼까요? 예, 요 밑에 있는 겁니다. 요 파란색하고 빨간색만 보시면 이 두 개, 이거 스프레드거든요. 10년 마이너스 2년하고 10년 마이너스 3개월 그 스프레드 차트 두 가지인데, 요게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패턴을 보여요. 추세 패턴이. 그런데 최근 패턴을 보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10년 마이너스 3개월은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10년 마이너스 2년은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향은 이런 일은 왜 현재 나타나고 있냐면, 밑에 보이시는 요 2년 국채 수익률 있죠. 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가. 상대적으로 이 10년 마이너스 3개월보다 10년 마이너스 2년 국채 수익률이 들려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스프레드, 10년 마이너스 2년 스프레드가 밑으로 급격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한없이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같이 맞닿겠느냐?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스프레드들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여기 보시면 스프레드가 중간중간에 오르락내리락 하죠. 이 과정 중에 있는 거고, 이 10년, 그러니까 2년 국채 수익률이 빨리 올라간 것 때문에 스프레드가 떨어진 건지, 향후에 이 올라가는 강도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스프레드를 가지고 주식의 추세를 보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보면 뉴스 보도에 스프레드 얘기가 나와요. 그게 나오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이 빨간색하고 파란색의 스프레드를 보면 밑으로 붙잖아요. 그래서 이 제로점인데, 여기가 제로점으로 붙고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뭐 이러면 경기가 수축하는 국면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 스프레드는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런데 이 최근 요 지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걸 보면 곧 밑으로 제로로 붙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 속도로 내려오게 되면 굉장히 빨리. 근데 이게 이제 2년 국채 수익률의 빠른 상승력. 그러니까 최근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빨라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3개월 국채 수익률은 기준금리하고 거의 상관관계가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물론 최근에 바로 들려서 조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아직 기준금리는 안 올라간 상황에서 3월달에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이미 거의 100% 확실시 되기 때문에 그걸 선반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스프레드 우리가 주식시장의 추세나 변동성을 얘기할 때 기사들 매일 보면 결과적으로 걔가 움직인 것에 대한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지 그 두 개의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그 이유를 대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보는 신문 기사의 내용을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검토해 보시면 금방 나와요. 예를 들면 금리의 방향으로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라고 하는 걸 계속 날짜별로 스크랩을 하는 거예요. 금리, 그 다음에 뭐 인플레이션, 혹은 어떤 경제 지표별로 그 경제 지표가 어떻게 움직였을 때 주가가 어떻게 간다라고 매일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스크랩을 쫙 한 몇 개월만 해보시면 그게 다 좀 속칭 시차말로 보면 헛소리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오는 기사들, 무엇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무엇 때문에 주가가 내렸다라고 하는 기사에 너무 심취하시거나 몰입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JP모건에서 이거 그냥 참고사항으로 하시라고 꺼냈습니다. 이게 2월 9일자 JP모건에서 나왔는데 연합뉴스에 김기환 기자께서 올리셨거든요. 비트코인 적정 가치가 38,000에서 5만 달러랍니다. 뭐 이거 금하고 가중치를 해가지고 뭔가를 뽑아냈나 봐요. 근데 저는 얘가 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얘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 이게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베팅을 하기 때문인데 금은 가치 존속의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가치는 사실 현존하는 인류가 모두 다 믿는 가치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가치는 사실 일부 투자자들이 믿는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가치를 비교하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다만 일정 부분의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소멸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이가 맞는지 틀리는지도 알 수는 없는데 제가 예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가지고 투자를 할 생각이 있다면 반토막 났을 때 들어가고 올라가면 파는 반복 행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예전에 금융주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금융주가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일정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향후에도 이 비트코인이 일정한 박스권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이 상단과 이 하단을 중심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유지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정책을 하면서 국가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두 국가가 있거든요. 하나는 엘살바도르입니다. 엘살바도르 2월 10일자 기사 연합뉴스 이거 누가 올리셨냐면 김윤구 기자께서 올리셨는데요. 여기가 이 비트코인을 통화로 채택했잖아요. 날릴 겁니다. 이거 뭐 자기 통화 가치가 몇 달 만에 반토막이 나잖아요. 몇 달 만에 2배가 되고 이러면 이게 이 국가 통화의 가장 안정성은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율 움직임 변동성은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 통화 가치가 급등하고 급락한다는 뜻인데 이거는 물가 상승률에도 변동성이 크지만 사람들이 이 통화가 안정하다고 용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그 어설픈 지도자, 뭣도 모르는 지도자를 뽑아놓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 군데가 더 있는데요. 이거는 이투데이 기사입니다. 이거 2월 4일자 기사고 이거 누가 올리셨냐면은 올리신 분이 없네요. 위에 있었나? 고대영 기자께서 올리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터키는 금리를 인하하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불구하고. 근데 물가는 그래서 49% 폭등했습니다. 이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에르도안 이분이. 그래서 대통령을 뽑는 국가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건 뭐 어느 국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충분한 어떤 인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수준에 있지 못하면 나라를 말아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사실 그 아마추어나 신입사원을 뽑는 게 아니고,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나온 그분이 있더라고요. 그 국어 관련된 교수, 국어학 관련된 교수분께서 말씀하신 대선 토론을 보는 어떤 방법? 저는 그게 굉장히 그 인상적이었는데, 우리는 신입사원을 뽑는 게 아니고 국가경제를 운영할 CEO를 뽑는 거잖아요. 신입사원을 CEO에 앉힐 수는 없죠. 기업을 말아먹을 거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치적 결정을 내릴 때, 누군가 뽑을 때.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